안녕하세요. 그동안 사연 드라마를 즐겨 듣던 30대 중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겪은 사연도 다른 분들이 겪은 것 못지않게 정말 기가 막히답니다. 시댁 식구들과 있었던 큰 사건인데요. 아마 울고 웃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컸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대학을 경영학으로 졸업하고 아빠의 조언대로 취업이 아닌 작은 사업으로 시작했어요.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테죠. 아빠가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어 저도 비슷한 계열인 제약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직원 없이 혼자 여기저기 발로 뛰며 일했는데 1년 만에 거래처와 사업자금을 확보하게 되어서 직원 2명을 뽑아서 수월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5년 동안 제 사업은 계속 커져갔고 직원도 1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31살이 되었을 때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카드 영업을 하던 남편이 제약 영업에 도전하려고 제 회사에 오게 되었는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 그의 장점이 너무 많아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대표님, 오늘도 계약 따왔습니다. 사거리에 있는 내 거 있죠? 거기서 저희 약으로 싹 다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 콧대 높은 박 원장 있는 병원 말하는 거 맞죠? 이야, 거기를 어떻게 뚫었어요? 제가 퇴근할 때마다 들러서 3달 동안 커피랑 밥이랑 꽤 많이 샀어요. 징그럽게 들러붙었더니 이제야 저희 약을 써주겠다고 하시네요. 재상씨 의지가 대단합니다.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동안 박 원장한테 들어간 돈 비용 처리해줄게요. 아닙니다.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대표님이 월급을 충분히 잘 챙겨주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재상씨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수고했고 감사해요. 오늘은 제가 한 잔 살게요. 정말요?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와 재상씨는 둘이서 자주 식사와 술을 마셨고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좋아하고 있었다고 고백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티가 나지 않게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고 4년 동안 일과 사랑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이는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기야, 우리가 연애는 가능해도 결혼은 좀 그렇지 않나? 까놓고 얘기해서 당신처럼 집안도 좋고 능력도 좋은 여자가 나같이 볼 거 없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해? 아마 자기 부모님이 날 보시면 뒷목 잡고 쓰러지실 거야. 결혼은 현실이니까 사랑만 생각하지 말자.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말은 즉슨 우리 부모님이 남자 집안 보고 돈 버는 속물이라는 소리야? 우리 엄마 아빠 그런 분들 아니거든. 사람 됨됨이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아니, 내 말은 미애 너희 부모님이 속물이라는 게 아니라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이었어. 자기랑 나 충분히 비슷하거든. 그깟 돈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싫어. 자기는 무조건 나랑 결혼할 거야. 알겠어? 제가 큰 소리를 치자 그제야 알겠다며 저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편의 어머님과 아주버님 내외께 인사를 드렸어요. 다행히 예비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좋아해 주셨고 아주버님과 손 윗동서도 허락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형님은 제가 남편의 직장 대표라는 말에 손뼉을 치며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머, 그럼 내가 잘 나가는 사업가 동서를 보는 거네. 정말 좋다. 동서, 앞으로 잘 부탁해. 아니에요. 잘 봐달라는 부탁은 제가 드려야죠, 어머님.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 저 좀 예쁘게 잘 봐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재아가, 넌 이미 예쁜데 어떻게 예쁘게 봐달라는 거니? 라며 제 볼을 어루만져 주시며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로 인정을 받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해드렸어요. 인물 좋고 인품 좋은 걸 바로 알아보신 부모님은 그이의 집안 배경 같은 거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상씨, 내 말이 맞지? 우리 부모님은 재상 같은 거 안 보시잖아. 그래, 내가 넘겨 짚었어. 미안해 저기요. 미안하면 평생 나한테 잘해.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나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응, 약속할게. 나 박재상은 오미애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만족해? 좋아. 믿어보겠어. 그래서 저희는 양가 부모님과 식구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치렀는데 신혼집이나 혼수는 저희 부부가 형편되는 대로 하기로 했고 부모님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기로 했답니다. 결혼식 후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댁과 친정집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어 길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로 집을 얻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매주 반찬과 먹거리를 바리바리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집안에는 들어오시지도 않고 현관 앞에 두시고 문자 한 통을 주시고 돌아가셨답니다. 어머님, 또 반찬을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저희 집에 오시면 들어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저희랑 놀다가 가시랬잖아요. 에이, 시애미가 며느리 집에 막 들어가는 거 아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괜히 나 때문에 밥상 차리는 것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집 앞에 둔 반찬이나 냉장고에 넣고 계속 쉬어라. 어머님, 저희 집은 막 들어오셔도 돼요. 오셔서 살림 제대로 못한다고 혼내셔도 되고 잔소리도 실컷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집에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내가 널 어떻게 혼내겠니? 너처럼 예쁘고 착한 애를 말이야. 여하튼 네 말 잘 알아들었다. 다음부터는 꼭 너희 집안에 들어가서 반찬 주도록 하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마니또처럼 현관 앞에 반찬과 간식거리를 놓고 문자만 남겨주셨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커서 시댁에 자주 찾아뵙고 용돈과 선물을 드렸습니다. 한사코 받지 않겠다는 어머님과 줄다리기를 하며 겨우 손에 쥐어드렸죠. 그런 시어머니 옆에는 항상 아주머님과 형님이 있었는데 두 분은 보증을 잘못 써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얹혀 살고 있었답니다. 김밥집을 운영하며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긴 했지만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언행이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동서한테 용돈 받아서 좋겠네요. 맨날 궁상맞게 100원도 아껴가며 쓰시던 분이 두툼한 봉투를 받았으니 눈 돌아가죠?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지금 엄청 놀랐어요. 시댁에 얹혀 사시면서 그런 식으로 어머님을 조롱하고 싶으세요? 아니, 나는 짠순이 시어머니가 돈 생겨서 좋겠다고 말한 것 뿐이야. 여기서 제가 한마디를 더했다가는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제가 시어머니께 선물했던 가디건을 형님이 걸치고 있더군요. 형님, 그 가디건 제가 어머님께 선물한 건데. 아,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봐. 한 번도 입지 않으시길래 내가 좀 걸쳐봤어. 동서, 내가 빼앗아 입었을 거라 생각하고 화내려는 거야? 아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잘 어울리시는데 계속 입으세요. 동서가 봐도 그렇지? 내가 옷걸이가 좋아서 무슨 옷이든 잘 봤거든. 어때? 백화점 마네킹이랑 별 차이 없어 보이지? 네, 마네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팔다리가 있으니까 별 차이 없죠. 지금 비꼬는 거야?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선물한 옷 좀 입었다고? 치사하다. 벗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잘 어울리니까 계속 입으세요. 어머님께는 새로 선물해드리면 돼요. 형님과 조금의 갈등이 있었지만 대충 넘어가고 시어머니 방에 가서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냐고 여쭈었더니 아까워서 입지 않으시고 아껴두신 걸 형님 멋대로 꺼내서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아주버님 내외가 빈대 같고 거지 근성이 조금 있다고 전했었는데 그 말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백화점으로 가려는데 형님이 따라오시더군요. 나도 따라가서 아이 쇼핑이나 해야겠다. 괜찮지, 동서? 아, 네, 그러세요. 쇼핑 따라가서 짐을 좀 들어주면 동서가 티 쪼가리라도 하나 사주려나? 형님의 태도에 정나미가 떨어졌지만 시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로 고가의 옷과 신발을 사드렸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안 받겠다고 거부하셨지만 제가 고집을 꺾고 모두 선물했답니다. 그러자 형님은 뿌르퉁한 표정을 지으며 좋은 분위기를 망치더군요. 저는 기분 좋게 백화점을 나가고 싶어 억지로 지갑을 열어 형님에게 블라우스 한 장을 사드렸습니다. 우리 집안에 사업가가 들어오니 좋긴 하네. 잘 입을게, 동서. 어머님, 오늘 완전 행제하셨네요. 동서가 아니면 어머님이 이런 옷을 입을 기회가 있겠어요? 노숙자들이 입을 법한 옷만 입고 다니시다가 신데렐라가 되셔서 아주 잘 됐어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그니야, 내가 아무리 해진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도 말을 그렇게 하면 어쩌냐. 네가 나한테 옷 한 장 사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니. 아니, 왜 발끈하고 그러세요?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오늘 하루는 동서 덕분에 아주 잘 보냈네요. 동서, 자기가 우리 집 복덩어리야.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쇼핑 나오고 하자.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자주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돈을 쓰는 저에게는 온갖 아부를 떨었습니다. 만약 친구로 만났다면 기피 대상 1호였을 겁니다. 아주버님 내외만 아니면 제 결혼 생활은 완벽했어요. 시어머님도 남편도 너무 훌륭하고 된 사람이어서 바랄 게 없었답니다. 형님은 제가 속으로 밉다 하니까 아주 확 딱지 나는 짓을 하더군요. 제가 시댁에 찾아가면 시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때 시어머니 욕을 심하게 해댔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옷이 고생이다. 동서가 사준 기티 나는 옷을 입었는데도 어쩜 저렇게 싸구려처럼 보이냐? 이래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이 나온 거지. 동서가 봐도 그렇지. 어머님 얼굴 너무 못생기지 않았어? 어떻게 저런 엄마 밑에 내 남편하고 서방님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니까. 게다가 가진 것도 꼴랑이 손바닥만한 낡은 아파트가 전부라고. 우리가 보증만 잘못 써지 않았다면 이런 냄새나는 더러운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닐 텐데. 아휴, 어머니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어머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오갈 데 없는 아주버님과 형님을 받아주셨으면 매일 엎드려 절하고 업고 다니셔도 모자랄 판은 아닌가요? 또 어머님 얼굴이 어떻다고 얼굴 평가하는 것도 못 들어주겠어요. 그런 건 중학교 일진들이 하는 짓 아닌가요? 동서, 왜 그래? 난 있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그냥 시어머니 흉 좀 같이 보고 수다나 떨려고 그런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뭐가 돼? 자기가 어머님 딸이라도 되는 거야? 형님,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으시겠어요? 저라면 저희 엄마 욕하는 년이 있으면 머리채를 잡고 흠친 패버릴 것 같은데. 지금 내 머리채 잡고 패고 싶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알아들으셨으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 앞에서 어머님 흉보지 마세요. 아,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어머니에게 선물한 옷, 신발, 가방 형님이 하고 다니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치사해서 안 입는다. 나는 동서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날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네. 대한민국 며느리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뒤에서 욕하는 건 기본이라고. 안 그런 며느리들도 많아요. 더 이상 말하기 싫으니까 말씀 그만하세요. 제가 선을 긋고 고개를 돌려버리자 그제야 수다쟁이 형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쐐기를 박아두었더니 다음부터는
제 앞에서 시어머니 흉을 보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옷에도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은 저에게 옷 한 벌이라도 얻어입을 욕심이 있었는지 계속 친절하고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형님의 불편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되자 마음이 편해졌고 시댁에 다녀오면 기분 나쁜 게 하나도 없어 좋았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친정아빠가 심정지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아빠로 착각했겠지라는 마음으로 병원 영안실로 갔는데 분명한 친정아빠가 차가운 은색 철제 침대에 누워 계셨답니다. 엄마와 저는 실신하고 말았고 저와 함께 온 남편마저 주저앉고 오열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아빠 영정사진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그이는 향이 절대 꺼지면 안 된다고 잠 한숨 자지 않고 사흘 동안 상주 노릇을 해주었고 저 대신 조문객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답니다. 저는 아빠를 잃은 아픔으로 힘들어하며 친정엄마 옆에서 며칠 지내게 되었는데 엄마가 다른 걱정거리가 있다며 힘들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애야, 네 아빠가 돌아가신 건 스트레스가 과중돼서 그런 것 같아. 사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부도를 막는 상황이었거든. 그게 정말이야? 아빠 회사가 어려워졌던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 그래서 부도가 난 거야? 어제 회사 부사장이 연락했는데 계속 유지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부도 처리를 했다는구나. 그런데 네 아빠가 대출을 받다가 모자란 금액은 내 이름으로 빌렸어. 그 돈을 갚으려면 쉽지 않을 것 같구나. 돌아가신 아빠의 빚은 상속 포기를 하면 갚지 않아도 됐지만 엄마의 빚은 갚아야 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머리가 혼란스러워 말하지 말아야 할 걸 괜히 말했다며 저에게 못 들은 걸로 하라고 하셨지만 엄마가 처한 위기를 책임지겠다고 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 이름으로 진 부채를 모두 조회해서 돈을 갚아버렸답니다. 액수가 너무 커서 제 회사를 정리하고 통장에 모았던 돈을 더해서 빚을 청산했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졸지에 백수가 되었답니다. 그이는 제가 한 행동이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말해주고 자기가 중고차 영업을 하겠다며 가장 노릇을 할 테니 저에게는 집에서 쉬라고 해주었어요. 저도 남편처럼 당장 사회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아빠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쉽게 몸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 당분간 쉬기로 했답니다. 힘들고 아픈 일은 한꺼번에 온다던데 정말 그랬어요. 엄마는 당신의 남편을 잃었다는 고통에 헤어나오지 못했는지 충격 때문에 뇌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뇌에 막힌 혈관을 넓혀주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고 바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의 빚을 갚을 때 카드로 대출까지 받아서 병원비를 낼 여력이 되지 않았답니다. 간호사가 빨리 수납을 해야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도움받았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정을 설명하고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부탁드려 봤는데 하나같이 거절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돈을 빌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핸드폰을 더 알아보고 있는데 병실 문이 열리며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새아가 우리 왔다. 에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사도는 많이 안 좋으신 거니? 어머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게 엄마가 장모님 댁에 반찬을 가져다 주는 길에 이웃분이 119에 실려가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아마 이쪽 병원으로 가셨을 거라고 알려줘서 찾아온 거야. 당신은 장모님이 쓰러졌으면 나한테도 연락을 했어야지. 미안해. 정신이 너무 없어서. 저는 엄마의 상황을 알리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수술하시면 회복하실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 신혼집 담보로 대출받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여보, 미안하지만
그래도 괜찮을까? 당연하지. 장모님 수술해서 낫게 해드리려면 집이 아니라 내 몸이라도 팔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여보. 그럼 빨리 좀 대출 받아오면 안 될까? 다음 주가 수술이라 빨리 병원인비랑 수술비를 수납해야 돼. 알겠어. 바로 은행 가서 알아볼게. 그럼 여기서 엄마랑 얘기 좀 하고 있어. 그이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남편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사돈병원에 오셨다는 걸 알고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왔다. 큰 돈이 필요할 거라 지레짐작하고 챙겨왔단다. 자, 새아기 바꿔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묵직한 시장 가방을 건네주셨습니다. 가방 안을 보자 5만원권 돈뭉치가 꽉 차 있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나셨어요? 엄마, 진짜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대충 봐도 몇천 원 되겠는데? 사실은 나에게 재산이 조금 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재산과 땅이 있는데 나중에 나 죽기 전에 물려주려고 했어.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 놀랍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수술비니까 감사하게 받을게요. 나중에 꼭 갚도록 할게요. 갚긴 뭘 갚니? 이 돈은 내가 새아기한테 주는 거야. 나한테 딸처럼 대해줬던 게 너무 고마워 주는 거니까 갚을 생각은 일절 하지 마라.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 엄마가 무사히 수술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 새아가. 사돈 힘내서 쾌차하실 테니까 가서 밥 먹고 와라. 내가 사돈 보고 있을 테니까 둘이 가서 밥 먹어. 그래서 저는 큰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엄마는 무사히 뇌혈관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게 되어 이번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몇 달 뒤 엄마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셨고 저도 취직 자리를 알아보다가 제약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오너 출신이라 회사 대표가 부담스러워했지만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보여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평범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주버님과 동서는 제가 급속도로 내려앉게 되었더니 태도가 무섭게 달라지더군요. 동서, 시집에 왔으면 며느리 노릇 좀 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과일이라도 깎으라고. 네, 형님,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 시댁에 와서 놀고 먹지만은 않았습니다. 충분히 며느리 노릇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망한 주제에 입만 살아가지고. 동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기분이 어때? 또 요즘엔 남 밑에서 일한다며? 이래서 사람 일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고 하나 보네. 그렇게 콧대 놓고 잘난 척하던 동서가 쫄딱 망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 휴, 그만하세요. 형님이란 입씨름하고 싶지 않아요. 너 지금 대드는 거니? 윗사람한테 싹수 없이 말하는 거 니네 엄마가 가르쳤어? 형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그만하시고 과일이나 드세요. 끝까지 싹퉁바가지네. 아,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빈털터리가 됐는데 동서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했어? 대출 받았어? 설마 사채는 아니겠지?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시어머니가 주셨다고 대답했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난리를 쳤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돈 해달라고 할 때는 한 푼도 주지 않으시면서 동서 엄마 수술비는 턱하고 내주신 거예요? 어머님, 지금 차별하시는 건가요? 아니, 사돈이 위급한 상황이라 도와드린 거야. 당장 수술비가 없으면 수술을 못 받게 생겼는데 어쩌겠니? 그래도 너무하세요. 저랑 남편이 보증 잘못 써서 힘들어할 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잖아요. 에휴, 나 힘들다. 그만 나가봐. 좀 쉬자. 그런데도 동서는 시어머니를 괴롭혔고 더불어 아주버님까지 나섰습니다. 엄마, 숨겨둔 재산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요.
두 사람의 행동을 보니 제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아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어요. 아주버님 내외가 시어머니를 하도 귀찮게 하자 사실을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나한테 재산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나중에 때가 되면 줄 테니까 그만 좀 괴롭히고 좀 나가. 어머님,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얼마나 주실 수 있으세요? 제 남편이 장남이니까 서방님보다 훨씬 더 많은 유산을 주셔야 해요. 이 사람 말이 맞아, 엄마. 내가 장남이고 엄마를 모시고 사니까 내가 대부분의 재산을 받아야 된다고. 글쎄,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그만 좀 드드볶아라. 그러자 아주버님 내외는 미소를 찾고 시어머니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야, 우리 엄마가 그동안 감쪽같이 우리 속이셨네. 그래도 뒤늦게라도 받을 유산이 있다니까 너무 좋다. 나도. 그럼 우리 이제 김밥집 접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파트도 알아보자. 좋아, 까짓 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오늘 로또 맞은 날이니까 나가서 파티나 하자. 그렇게 두 사람은 시댁을 나가버렸고 저는 시어머니께 괜한 소리를 해서 곤란하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하시며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 예상하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유산을 물려줄지도 다 준비를 해두셨다는 말씀까지 하셨답니다. 동서는 그날부터 시어머니에게 온갖 아양과 아부를 떨기 시작했어요. 전에 저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 시어머니 앞에서 제 흉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같이 아주버님 내외는 시어머니께 재산을 빨리 물려달라고 노래를 불렀고 시어머니는 알았으니까 기다리라고 미루었답니다. 저와 남편은 친정엄마를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유산 욕심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자 저희 부부는 각자의 회사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대리로 승진하고 남편은 중고차 판매원까지 등극해서 부족한 거 없이 잘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과 동서는 유산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김밥집 운영을 대충 하더군요. 주방 이모 둘을 앉혀놓고는 둘이 놀러다니기 바빴답니다. 김밥집 매출이 적자인데도 유산 하나만 믿고 계속해서 설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안타깝고 슬프게도 간암 말기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술 한잔 안 하시는 분이 간암에 걸리셔서 더욱더 충격적이었죠. 병원에서는 절대 완치가 어렵다면서 환자가 원하면 항암 치료를 해주겠다고는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세아가 마지막 남은 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진 않다. 난 집이 편해. 어머님, 그래도 병원에서 희망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가망이 없다잖아. 세아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꽃 구경이나 좀 다니고 싶구나. 네, 알겠어요. 대신 꽃 구경은 저랑 다니도록 해요. 제가 이제부터 어머님 옆에서 24시간 붙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지 마라. 직장이다 보다 바쁠 텐데 뭐하러 죽을 노인네한테 시간을 쓰니. 넌 그저 네 남편하고 지금처럼 평범하고 행복하게 지내면 돼. 내가 아프다고 해서 달라내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과 고부가 된 지는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애정이 무척 깊어져서 시모가 아니라 또 다른 엄마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퇴근하면 매일 시댁에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주말에는 시어머니와 꽃 구경하러 많은 곳을 돌아다녔답니다. 만약을 대비해 항상 근방에 병원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말이죠. 더불어 저는 직장의 사정을 말하고 휴직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를 24시간 돌봐드렸답니다. 말기암이시긴 하지만 식사도 잘하시고 화장실도 잘 가셔서 특별히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주버님 내외는 뭐가 그리 좋은지 매일 놀러 다니는데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곧 돌아가실 어머니에게서 유산 물려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지셔서 식사도 못하시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가 하루라도 더 사시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 내외는 유산을 받을 때가 왔다며 빨리 달라고 시어머니께 소리를 쳤답니다. 엄마, 유산은 도대체 언제 넘겨주려고요? 죽을 때 그 많은 재산 쌓두고 가실 거 아니면 빨랑 물려주고 편하게 떠나세요. 어머님, 왜 이렇게 질질 끌고 그러세요? 우리한테 돈 달라는 소리 듣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나 같으면 빨리 토해내고 말겠네. 두 사람의 막말에 분개한 저는 시어머니의 변이 묻은 기저귀를 집어 던졌습니다. 아!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똥 묻은 기저귀를 왜 던지고 지랄이야? 재수씨, 설사똥이라서 다 튀었잖아요. 에이!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돈보다 똥이 필요할 것 같네요. 똥맛을 봐도 정신이 안 드세요? 그러자 동서가 얼굴에 묻은 똥을 닦으며 동서, 우리가 뭐 틀린 말 했어? 언제 저승같이 모르는 노인네한테 빨리 유산 달라고 하는 게 대체 뭐가 문제인데? 라며 정신 못 차린 말을 짓거리더군요. 두 분이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어머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건 눈에 뵈지도 않아요? 나중에 어머님 떠나시고 후회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때는 용서를 빌 어머님이 안 계시다고요. 우리가 용서를 왜 빌어? 어머님이 안 걸린 게 우리 잘못이야? 동서, 어머님 옆에서 술 받은다고 생색내려는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님 유산 죄다 빼돌리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더니 너희 같은 인간 말종들은 나중에 천벌을 받을 거야. 당장 꺼져. 이게 어디서 반말해. 욕지거리야. 야, 너 진짜 인생의 쓴맛 좀 볼래? 그래, 얼마든지 해봐. 너희 같은 쓰레기 놈들에게는 하나도 겁안나. 자식들이 고성으로 싸우니 쌕쌕거리며 숨을 힘들게 내쉬던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만들 좀 해라. 나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는 걸 보니 마음이 좋지 않다. 큰애야, 너희들 유산은 내가 비밀금고에 거의 모셔두었다. 전 재산을 넣어두었으니까 니들이 그걸 가지고 살면 된다. 이제 만족하니? 어머, 어머님, 그게 정말이에요? 아이,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괜히 화만 냈네. 그럼 그 금고는 어딨어요? 그건 내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알려주마. 어머님, 노파심이 하는 말인데 유언을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걱정 마라. 나 아직 죽지 않는다. 몇 주는 더 살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라. 두년놈은 실실 쪼개며 수다를 떨더군요. 알겠어요. 여보, 우리 이제 김밥집 팔자. 그 돈으로 명품 쇼핑이나 실컷 하고 오자구. 좋지. 지겨운 김밥집 언제 정리하나 했는데 드디어 때가 왔네. 엄마가 전 재산을 우리한테 준다니까 그까짓 김밥집은 싸게 팔아버리자. 우리 이제 부자로 사는 거야? 너무 좋다 여보. 골프나 한 게임 치러 갈까? 그거 좋은 생각인데. 비싼 골프제를 묵혀두면 곤란하지. 어서 가자. 그리고 몇 주 동안 시어머니 곁에서 지켜보는데 이제는 정말 떠나실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시기도 했고 꿈에서 저승사자가 나타났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답니다. 남편과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좋은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꽃가게에 있는 꽃들을 100만 원어치 사서 어머니 방을 꾸며드렸어요. 너무 예쁘다 새아가. 색색의 꽃들이 날 반기는구나. 이런 기분이라면 천국에 가겠는걸. 어머님은 워낙 선하시고 좋은 분이셔서 분명히 천국에 가실 거예요. 그래, 이 시애미를 그렇게 봐주니 고맙구나. 새아가, 이제 슬슬 유산 이야기를 해야겠다. 큰애들 불러주거라. 어머님. 저는 떠나시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 아주버님께 전화해 곧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달라고 말했더니 기뻐 날뛰는 목소리로 알겠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이윽고 아주버님과 동서가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동서, 이 코트 뭐야? 자기가 꾸며줬어? 어쨌든 샤방샤방하네. 우리 기분처럼 말이야. 그치 여보? 당연하지. 이제 우리 인생은 꽃길이라고. 자, 그럼 엄마의 유언을 들어볼까나? 엄마, 눈 좀 떠봐요. 이제 금고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죠. 진상인 두년놈에게 욕사발을 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린 시어머니가 어렵게 이를 떼셨습니다. 너희들 왔구나. 그럼 마지막 말을 해야겠네. 그동안 이 못난 엄마의 자식을 데워줘서 고맙다. 엄마, 쓸데없는 소리 말고 금고 어디 있느냐고. 저와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고 아주버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싸우지들 말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알았다. 유산에 대해 말해주마. 작은 애들은 서운하겠지만 너희들은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니 이 낡은 아파트만 바꿔라. 벌써 새애기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놨다. 큰애들은 아직 절이 없어서 내 도움이 필요해. 이해들 하지? 네, 어머니. 누구도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 집도 저희한테는 과분한걸요. 걱정 말고 말씀 이어가세요. 그래, 고맙다. 새아가. 큰애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금고는 우리 빌라 옆 공터에 묻어뒀다. 큰 돌로 표시해 두었으니 찾기 어렵진 않을 거야. 그게 정말이에요? 알았어요. 엄마, 여보 나가자. 여보, 삽 어디서 빌려야 하지 않겠어? 까짓것 철물점 가서 하나 사면 되지. 우린 이제 돈방석에 앉는데 빌리긴 뭘 빌려. 두현놈은 시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임종을 끝까지 지키지도 않고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엷은 미소를 한참 짓다가 눈을 감으셨답니다. 한참을 오열한 뒤 상조회사에 연락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아주버님 내외가 금고를 들고 오셨더군요. 아, 더럽게 무겁네. 여보, 그만큼 뭐가 많이 들었다는 거잖아. 그렇지. 자물쇠 자르게 절단기 가져와봐. 주방 밑에 서랍보면 있을 거야. 응. 설레는 마음으로 날아갔다 올게. 응. 저희 부부는 분노해서 당장이라도 두년놈을 작살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장례가 우선이니 참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절단기를 가지고 금고를 연 아주버님이 경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카세트 하나만 있네. 통장이나 땅 문서 같은 건 어디 있는 거야? 여보, 그 녹음기에 유산을 어떻게 받으라고 녹음된 거 아니야? 한번 틀어봐. 역시 당신은 머리가 좋아. 알았어, 일단 틀어볼게. 재생 버튼을 누르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꽤 오래전에 녹음하셨는지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고 고우셨답니다. 큰애 재훈아, 그리고 큰며느리 사이야,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바로 이거다. 잘 듣거라. 두년놈은 미소를 띠며 다음 말을 기다렸는데 상상도 못한 말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똥물에 빠졌다가 오줌물에 헹굴 것들아. 니들은 이 애미가 빨리 뒤졌으면 좋겠지. 니들은 어떻게 된 게 예나 지금이나 싸가지가 바가지냐. 특히 장남인 재훈이 니 놈은 어릴 때부터 싹을 알아봤다. 친구들 괴롭히고 때려서 물어준 합의금만 해도 집 한 채를 샀을 게다. 나이 처먹고 달라지나 했더니 지랑 똑같은 년을 데리고 와서 내 인생을 좀 먹냐? 둘 다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성공하길 바라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니? 이 머저리들아. 내가 미쳤다고 니들한테 유산해 주겠니? 지금부터 쌍욕 시작할 테니까 실컷 처먹고 정신을 차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 엠병한 놈들. 갈빗대 순서 바꿔버리자 것들. 밥주걱을 입에 쳐넣어 위아래로 휘저어버려도 시원찮을 것들아. 멋대로 놀리던 혓바닥을 그냥 확 파리채로 써버릴까 보다. 시베리아 벌판에서 귤이나 까서 처먹어라. 시어머니의 욕은 이것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심하셨는데 많이 순화해서 적었습니다. 아무튼 욕을 한 사발 먹은 두년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내 카세트를 발로 밟아대며 욕을 해더군요. 분해 이 노인네. 결국은 재산이 없던 거네. 처음부터 대대로 물려받는 재산 따위는 없었던 거라고. 우릴 가지고 논 거야? 진짜 어머님 너무한다. 어떻게 죽는 날까지 이렇게 우릴 엿먹일 수가 있지? 이제 어떡해. 우리 가게도 팔아버리고 돈도 다 써버렸잖아. 이 집은 동서 이름으로 돼서 우리 집도 아니잖아. 우리 집이 아니게 왜 아니야. 재수씨, 당장 이 집 명의 내 이름으로 바꿔놔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인간 말종들이네. 야, 이것들아. 내가 미쳤다고 어머님이 물려준 재산을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한테 넘겨주겠니? 마음 같아선 우리가 너희들 아작내고 싶은데 어머님 장례를 치러야 해서 참는다. 장례? 우린 저 노인네 장례 치를 생각 없어. 니들이 초상을 치러두든 말든 알아서 하고 이 집이다 내놔.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여보, 기분도 못 같은데 제주도나 다녀오자. 제주도? 여보, 우리 유산도 없는데 돈을 그만 써야 되지 않을까? 됐어. 내가 어떻게든 당신 먹여 살릴 테니까 나만 따라와. 응, 알겠어. 제주도는 신혼여행 다음으로 2번째네. 우리 가서 실컷 즐기고 와서 재기하자고. 언제 성공한 적도 없으면서 재기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니 정말 무식한 한 쌍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제주도를,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뜻밖의 조문객이 찾아와 저희를 놀래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였어요. 저희 부부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왔는데 유산 목록이 어마어마했답니다. 시골의 땅 10,000평과 70억이 든 통장이었어요. 땅은 현재 시세로 100억 가까이 된다고 전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입을 다무지 못하고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장지까지 잘 모시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유산을 어떻게 할지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내린 결정을 그이가 따라주기로 했어요. 여보, 우리 이거 어머님처럼 한 푼도 쓰지 말자. 당신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대대로 자식을 위해 물려뒀던 것처럼 우리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린 돈도 잘 벌고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잖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몰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신 기록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자. 난 좋아.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좋은 일에 조금씩 쓰면서 살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생길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되지. 그래서 저희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금처럼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집은 곧장 팔아버렸어요. 아주버님 내외가 여행 중이어서 안에 있던 짐들은 사람을 불러 모두 폐기시켜버렸죠. 그러자 두년놈은 한바탕 난리를 치긴 했지만 법적으로 어쩔 방법이 없어 떨어져 나갔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디에서 주워들었는지 저희가 시어머니께 받은 유산을 알게 되어 찾아왔습니다. 재상아, 재수씨, 얘기 다 들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둘이서만 가질 생각은 아니지? 우리랑 공평하게 반반 나누자. 뭐?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자고? 엄마 장례도 치르지 않은 천하의 나쁜 놈에게 내가 왜 그런 돈을 줘야 하지? 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돈을 두 사람에게 10원 한 장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했던 행동과 말들 모두 잊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두년놈은 다급해졌는지 무릎을 꿇고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상아, 형이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지금 지하방에서 지내고 있어. 100억이 넘는 재산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 절반이 아니더라도 먹고 살 만큼만 좀 챙겨주라. 욕심 안 부리고 30원만 받을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 같은 놈이 내 형이라니.
아니지, 이제 더는 형이 아니야. 엄마도 안 계신데 너 같은 놈이랑 형제로 더 지낼 필요가 있겠어? 둘 다 당장 꺼져! 하지만 두년놈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서 경찰을 불러 쫓아냈답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나서 새로운 둥지를 틀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버님 내외는 아직도 지하방에서 살며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저희가 화가 풀리면 돈을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저희는 절대 시어머니의 유산을 그런 쓰레기들에게 베풀어 줄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저희 부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할 생각은 일절하지 않고 일하는 만큼 벌어서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시어머니의 유산이 탐날 때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아주버님과 동서에 엮였던 이야기를 몇 자 써봤는데 여러분이 들어도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다 같이 혼 좀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